어머님,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시댁 식탁에 앉은 지영은 오늘도 국자가 자신의 그릇을 향해 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시어머니 박정희의 손에서 내려진 국자 안에는 대구의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만이 덩그러니 담겨 있었죠. 남편 상훈의 그릇에는 뽀얀 뱃살이 가득하고 시아버지 한태수의 그릇에도 살집 좋은 중간 부위가 자리를 잡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이 식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기는 서열을 확인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대였고 자신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배치된 존재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로 지영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지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이 굴욕의 기록을 마음속 장부에 또 한 줄 새겼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몰랐어요. 이 모든 차별이 언젠가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런 시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수많은 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지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영은 남편 상훈과 함께 처음으로 시댁 대문을 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맞이하는 첫 시댁 방문이었죠. 지영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정성껏 고른 과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박정희가 나타나 위아래로 며느리를 훑어봤습니다. 지영의 얼굴부터 시작해 블라우스, 치마, 구두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살폈죠. 키가 원래 작았었나? 옷은 원래 그렇게 입고 다녀? 박정희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품평이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거실로 안내받은 지영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한태수는 신문을 펼친 채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상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녁 6시 박정희가 준비했다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메인 요리는 갈치조림이었어요. 커다란 접시 위에 먹음직스럽게 졸여진 갈치가 윤기를 내며 놓여 있었죠. 박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젓가락을 움직이며 갈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훈의 접시에 가장 크고 살이 많은 토막이 올려졌어요. 우리 아들, 요즘 일이 힘들다며? 많이 먹어야 해. 두 번째는 한태수의 접시였습니다. 중간 크기의 적당한 토막이 시아버지 앞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지영의 차례가 왔어요. 박정희의 젓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훑으며 가장 작고 가시가 많은 꼬리 부분을 집어 올렸습니다. 지영의 접시에 툭 떨어진 갈치는 살보다 가시가 더 많아 보였어요. 처음이라 긴장한 탓이겠지. 지영은 스스로를 달래며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정희는 상훈에게만 집중했어요. 반찬 더 먹어. 이것도 먹어봐. 입맛에 맞아? 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상훈은 어머니의 정성에 감탄하며 맛있게 먹어치웠죠. 한태수는 여전히 신문을 펼쳐놓고 무관심하게 젓가락만 놀렸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갈치 가시를 발라내며 먹었어요. 가시를 잘못 발라 입천장에 찔릴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죠. 그러는 동안 박정희는 지영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권하지도 입맛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이상하다. 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박정희가 지영을 주방으로 불렀어요.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지. 맞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박정희가 옆에 서서 일일이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릇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수세미는 여기 걸고 행주는 저기 걸어야 해. 제대로 배운 거 맞아? 지영은 모든 말을 받아 적듯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가려면 시어머니의 규칙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상훈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밤 9시 지영과 상훈은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상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 마음에 들어 하셨어. 안심해도 돼.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했다고?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갈치꼬리한 토막이 앞으로 펼쳐질 긴 차별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지영은 아직 몰랐어요. 그저 새 며느리의 적응 기간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매주 일요일 저녁은 시댁 방문의 날로 고정되어 버렸어요. 지영은 토요일 밤부터 다음날 시댁 식사를 생각하면 잠을 설쳤죠. 일요일 오후 5시 지영과 상우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생선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왔어? 오늘은 자연산 대구탕 끓였다. 박정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영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거실에 들어서자 한태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6시 정각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탕 냄비가 올라왔습니다.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뽀얀 대구살이 그 모습을 드러냈죠. 냄비 안에는 크고 살집 좋은 대구 토막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정희가 국자를 들어 올리며 능숙하게 건더기를 건져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상훈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이거 먹고 기운내. 국자에 수북이 담긴 것은 대구의 뽀얀 뱃살 부위였어요. 살이 두툼하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급 부위였죠. 상훈의 그릇에는 그런 뱃살이 2덩이나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한태수의 차례였어요. 머리 아래쪽 살집 좋은 부분이 시아버지 그릇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지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정희의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었어요. 국자 끝에 걸린 것은 가시투성이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살은 거의 붙어 있지 않고 가시만 빼곡한 부위였죠. 툭! 지영의 그릇에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첫 방문 때의 갈치꼬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의도된 차별이었습니다. 어머, 대구가 정말 신선하네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예요. 상훈이 뽀얀 살을 입에 넣으며 감탄했습니다. 박정희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많이 먹어, 많이. 엄마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 잘 먹겠습니다. 한태수도 묵묵히 젓가락을 놀리며 자기 몫을 먹어치웠죠. 지영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가시를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가시들이 살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점 먹는데도 몇 번씩 가시를 골라내야 했죠. 생선 가시 조심해.
박정희가 지영을 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고를 던지는 것 같았죠. 배려가 아니라 형식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그릇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릇에 담긴 두툼한 뱃살을 맛있게 먹는 데만 집중했죠. 남편의 그릇과 자신의 그릇을 번갈아 보며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대구탕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엄마, 국물 맛이 끝내줘요. 진짜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네. 더 먹을래? 네, 한 그릇 더 주세요. 박정희는 또다시 국자를 들어 상훈의 그릇에 뱃살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지영의 그릇에는 여전히 가시투성이 지느러미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한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몫만 챙겨 먹었죠. 식탁의 침묵 속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영은 가시를 발라내다가 손가락 끝에 찔렸어요. 작은 피 한 방울이 맺혔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지영은 조용히 휴지로 손가락을 감싸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지영은 속으로 자문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상훈과 박정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죠. 지영은 찬물에 그릇을 씻으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접시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그곳에 있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셨지? 고마워해야 해. 상훈의 말에 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선 지영은 자신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참고 견디면 시어머니 마음이 풀릴까? 지영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 지영의 눈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째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일요일 저녁 시댁 방문은 계속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시어머니가 삼계탕을 준비했다는 연락이 왔죠. 지영은 차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부위를 받게 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6시에 도착한 시댁 거실에는 삼계탕 냄새가 가득했어요. 박정희가 부엌에서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3개의 뚝배기가 놓여 있었죠. 상훈과 한태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자리 잡았어요. 지영의 자리 앞에는 평범한 국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오늘 특별히 영계로 삼계탕 끓였다. 박정희가 뚝배기 뚜껑을 열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영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훈의 뚝배기에는 다리와 날개가 붙은 온전한 반마리가 들어 있었죠. 한태수의 뚝배기에도 가슴살이 두툼한 부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국그릇에는 국물만 자작하게 부어졌어요. 건더기라고는 인삼한 뿌리와 대추 2알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국물만 먹어도 보양된다. 지영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요즘 무리한 일정 때문에 살이 빠져서 걱정이었죠. 어머님, 저는 다이어트를.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다이어트 한다며. 국물이 제일 좋아. 박정희는 지영의 말을 끊고 상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훈아, 많이 먹어.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한다며?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상훈은 닭다리를 뜯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태수도 묵묵히 자기 앞 뚝배기에 닭고기를 먹어치웠죠. 지영은 국물만 담긴 그릇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상훈이 닭다리를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뭐야? 지영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나만 국물? 식사가 한창일 때 박정희가 며느리 친구 김미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선이네 며느리는 정말 효자라더라.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금반지 사들인대. 그래,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한태수가 처음으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또 매주 시댁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준대. 그게 며느리지. 박정희는 지영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영은 국물만 떠먹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나는 매주 와도 부족하다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엄마, 이 삼계탕 진짜 끝내줘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그래, 다행이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연계로 골랐어. 상우는 두 번째 닭다리까지 먹어치우며 만족스러워했죠. 지영의 그릇에는 여전히 국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삼과 대추를 건져 먹어봤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옆 냄비에 삼계탕이 하나 더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통통한 연계가 국물 속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죠. 지영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박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손대지 마. 상훈이 내일 도시락 싸줄 거야. 네, 어머님. 지영은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죠.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닦았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오늘 식사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가? 저는 국물만 먹었잖아요. 고기는 하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국물도 보양식이잖아. 이해해줘. 상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핸들을 돌렸어요.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끓였어요. 시댁에서 국물만 마시고 온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죠. 라면을 먹으며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해서 시댁 갔다 와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며느리. 이게 정상인가요? 지영은 빈 라면 용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지영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년째 여름 삼계탕 사건, 나는 국물만 먹었다. 두 번째 줄에는 냄비에 남은 삼계탕은 상훈 도시락용이라고 적었죠. 세 번째 줄에는 김미선 내 며느리 이야기로 나를 비교함이라고 썼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지영은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 지영은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분노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결혼 2년째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시댁에서 외식하자는 제안이었죠. 박정희가 단골 한식당에서 식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지영은 내심 기대했어요. 외식이면 집에서처럼 차별하기 어렵지 않을까? 모두가 같은 메뉴를 시키면 공평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지영과 상우는 시댁 식구들과 한식당 앞에서 만났어요. 여기가 내가 20년 넘게 다니는 단골집이야.
고등어 조림이 일품이지. 박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인사하며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4명이 사각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박정희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정식 4개요. 밥은 공기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고등어 조림 접시가 테이블 중앙에 올라왔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등어 2마리가 빨갛게 졸여져 있었습니다. 구수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박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젓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가장 먼저 상훈의 접시였습니다. 박정희의 젓가락이 고등어의 가장 두툼한 몸통 부분을 집어 올렸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고의 부위였죠. 상훈의 접시에 그 살이 올려졌습니다. 2번째는 한태수의 차례였어요. 머리 쪽 살이 시아버지 접시로 건너갔죠. 지영의 접시 차례가 왔습니다. 박정희의 젓가락이 접시 가장자리를 훑쳤어요. 꼬리 부분과 지느러미가 짚혔습니다. 살은 거의 없고 가시만 빼곡한 부위였죠. 외식을 해도 똑같구나. 지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젓가락을 들어 자기 접시에 고등어를 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영아, 상훈이 고등어 좀 발라줘. 박정희가 느닷없이 지시했습니다. 지영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방금 막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남편 것을 먼저 발라주라고? 어머님,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요. 생선 가시도 못 발라줘? 마누라가 그것도 못 해줘? 박정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게 뭐야, 대체. 지영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인 남자가 생선 가시 정도는 스스로 발라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지영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박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먹을게요. 상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입을 다물고 지영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불쾌함이 가득했죠. 한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앞 접시만 보며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시어머니 좀 심하네. 외식 자리에서 저러면 집에선 얼마나 심할까. 지영은 귀가 따가웠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고등어 꼬리를 집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씹어 삼켰죠. 박정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분위기로 불쾌함을 온몸으로 드러냈어요. 식사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상우는 어머니 눈치를 보며 고등어를 먹었어요. 한태수는 여전히 무관심하게 자기 목만 챙겼죠. 지영은 더 이상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산. 박정희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데 사장이 인사했어요. 사모님, 다음에 또 오세요. 박정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만 4사람 사이를 짓눌렀죠.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한태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박정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냉랭했어요. 왜 하필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상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 것 발라주래요.
그냥 해주면 되잖아. 생선 가시 발라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은 혼자 못 발라 먹어요? 아, 제발 좀.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쳤어. 상훈이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상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켰죠.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째 가을 외식 자리에서 생선 발라주라는 망신이라고 적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 몸종 취급이라고 덧붙였죠. 노트를 덮으며 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간 시댁 초대도 전화도 없었죠.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한 달간의 냉전 끝에 박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상훈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죠. 이번 주 일요일에 횟집에서 매운탕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일요일 정오 시댁 근처 횟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박정희는 지영을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훈에게만 말을 걸었죠. 들어가자. 여기 광어 매운탕이 끝내준다. 4명은 횟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정희가 주문을 했어요. 광어 매운탕 대자 하나, 공깃밥 4개요. 얼마 후 커다란 뚝배기에 빨갛게 끓는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칼칼한 냄새가 퍼졌어요. 공깃밥도 함께 놓였죠. 각자 앞에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긴 공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많이 먹어, 상훈아. 박정희가 아들 그릇에 광어살을 듬뿍 떠주었어요. 상훈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한태수도 묵묵히 자기 몫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매운탕 국물에 밥을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얼큰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다 보니 배가 금방 불렀어요. 아침을 든든히 먹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빨리 포만감이 왔죠. 지영은 공깃밥을 2숟가락 정도 남기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기 힘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박정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영의 그릇을 향했습니다. 밥을 왜 남겨? 배가 불러서요. 더 먹기가 힘들어서. 음식 남기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어? 쌀 한 톨도 귀한 줄 모르는 거야? 박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배가 불러서 그래요. 조금만 남겼는데. 조금? 그게 조금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 박정희는 계속 다그쳤어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먹어. 지금 당장. 어머님, 정말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지. 박정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억지로 먹으면 체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영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이 이거 먹어요. 지영이 자기 앞 공깃밥을 상훈 쪽으로 밀었어요. 밥 2숟가락이면 상훈이 금방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면 음식도 남기지 않고 해결될 테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박정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순식간에 상훈 앞으로 밀려가던 공깃밥을 낚아챘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지영도 상훈도 한태수도 얼어붙었어요. 상훈이는 이미 배부르다고 했잖아. 과식하면 몸에 안 좋아. 박정희가 상훈의 공깃밥을 재빨리 치우며 말했습니다.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태수는 여전히 자기 그릇만 들여다봤죠. 지영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밥 2숟가락 남기면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난리. 근데 아들이 그걸 먹으려 하면 과식은 독이라고? 똑같은 밥 2숟가락인데?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이중잣대가 믿기지 않았죠. 주변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와, 저거 진짜 심하다. 며느리는 억지로 먹으라면서 아들은 과식하면 안 된대.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영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뭐야, 대체. 밥 2숟가락이 뭐가 문제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져도 상관없었어요.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니 식사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박정희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가 있었죠. 상우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영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지영은 자리에 앉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횟집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 박정희가 차에 오르며 던진 말이었어요. 지영을 보지도 않고 한 말이었죠. 차가 떠나고 지영과 상훈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줘. 옛날 사람이라 그래. 상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밥 2숟가락인데 나는 다 먹으라고 하고 당신은 과식하면 안 된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넘어가. 제발. 상훈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2년 3개월째, 겨울, 매운탕 밥 2숟가락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음식 귀한 줄 모르는 놈, 아들은 과식하면 안 되는 귀한 몸이라고 덧붙였죠. 똑같은 밥 2숟가락에 대한 완벽한 이중잣대라고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지영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뭔가 해야 해. 지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박정희는 소파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매운탕 식사 후 돌아온 집은 조용했어요. 한태수는 벌써 안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박정희는 앨범을 펼치며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5살 박정희는 중매로 한태수를 만났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이 며느리의 몫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욕설이 쏟아졌죠. 이것도 못해?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박정희는 앨범 속 젊은 자신의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깡마른 몸에 생기 없는 얼굴이었죠. 그 시절 박정희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한태수는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도 모른 척했죠. 회사에서 돌아오면 신문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에게 관심도 애정도 없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참아.
한태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희는 남편에게 기대는 것을 포기했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했죠. 그렇게 견디던 어느 날 박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박정희의 삶에 목표가 생겼죠. 이 아들만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이 아들만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해. 상훈이 태어난 날 박정희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너만큼은 엄마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너만큼은 엄마 편이 될 거야. 너만큼은 엄마를 사랑할 거야. 박정희는 그날부터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상훈이 3살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태수는 여전히 아내에게 무관심했죠. 대화도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박정희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아들로 채웠어요. 상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최고의 음식을 차려줬죠. 상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상훈이 좋아하는 것만 요리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가 특별히 갈비찜 해줄게. 상훈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박정희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죠. 아들만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상훈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박정희의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박정희는 밤잠을 설쳤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내 아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박정희는 불안했죠. 그리고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상훈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박정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 아들을 빼앗아갈 여자가. 박정희는 지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쟁자야. 박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는 내 아들을 빼앗아갈 경쟁자야. 절대 저 여자한테 지면 안 돼. 그래서 식탁에서 차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며느리에게는 최악의 것을. 그것이 서열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 집의 1순위 여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었죠. 상훈아,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 당연하죠, 엄마. 세상에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아들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박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내 아들이야. 아직은 나를 사랑해. 박정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앨범을 덮으며 박정희는 오늘 매운탕집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밥 2숟가락을 남긴 지영에게 화를 낸 것도, 상훈이 먹으려 하자 막은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며느리는 낮추고 아들은 높이는 것. 그것이 박정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박정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 집의 1순위는 나야. 박정희의 눈빛에는 집착과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안방에서 한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는 남편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죠. 오직 아들만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박정희는 앨범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박정희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죠. 며느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박정희는 절대 지영에게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2년 넘게 참아온 지영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매운탕집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지영은 대학 동기인 최수진, 이은혜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최수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영아, 여기. 지영이 다가가자 최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지영아. 너 많이 야위었다. 무슨 일 있어? 이은혜도 지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맞아. 뺨이 쏙 들어갔네. 밥은 먹고 다녀. 지영은 자리에 앉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영은 비로소 입을 열었죠. 사실은 말이야. 지영은 지난 2년간 겪은 시댁 식탁에서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 때 받은 갈치꼬리부터 시작해서 대구탕의 지느러미, 삼계탕, 국물, 외식 자리에서의 모욕, 그리고 밥 2숟가락 사건까지요. 말을 하는 동안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최수진은 테이블을 탁 치며 분노했습니다. 미쳤네, 정말. 그게 말이 돼? 같은 식탁에서 그렇게 차별을 해? 이은혜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이거 완전히 학대잖아. 맞아.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야. 정신적 학대라고. 최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 친구한테 상담받아 볼래?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만들고 싶어.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느끼게 하고 싶다고. 최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미러링? 그거 좋은데? 그 사람이 너한테 한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응. 식탁에서 나만 꼬리 먹게 했으면 시어머니도 꼬리 먹게 하는 거야. 이은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완벽하잖아. 그런데 언제 할 건데?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잘 모르겠어. 지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어요. 잠깐,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환갑이 언제였지? 다음 달인데. 왜? 바로 그거야. 최수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환갑 때 너희 집으로 초대해. 그리고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하는 거지. 이은혜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환갑은 특별한 날이잖아.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하면 안 올 수가 없어. 그때 시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최수진의 말에 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거야.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구탕의 지느러미, 고등어의 꼬리, 밥 2숟가락. 지영이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 그대로 시어머니 앞에 차려주는 거지. 완벽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말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이은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밥 남기지 말라고 하고 과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세 사람은 카페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배치할지, 무슨 말을 할지요. 지영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요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연습 필요하지 않아? 최수진이 물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레시피 보내줄 테니까 미리 연습해봐. 이은혜가 격려했어요. 필요하면 내가 집에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 식기 세팅이랑 분위기 연출도 중요하거든. 최수진도 거들었죠. 지영은 두 친구를 번갈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2년 넘게 혼자 참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정말 고마워.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리가 응원할게. 꼭 성공해. 3시간 동안 카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뉴판을 만들고 타임라인을 짰어요. 환갑 3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죠. 오후 5시 카페를 나서며 최수진이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넌 할 수 있어. 2년 동안 참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알아. 꼭 해낼게. 이은혜도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힘내. 우리가 있잖아. 지영은 두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그 노트를 꺼냈죠. 3페이지를 펼쳐 제목을 적었습니다. 환갑 작전. 그 아래 메뉴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대구탕 지느러미와 꼬리만, 고등어 조림 가시 많은 부위, 밥 2숟가락 남긴 것 비벼서 제공.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지영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죠. 노트 마지막 줄에 지영은 이렇게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날. 펜을 놓으며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지영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야.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어머니. 곧 당신도 내가 느낀 굴욕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야. 지영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순간이었어요. 환갑 3주 전 저녁이었습니다. 상훈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지영은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김을 내뿜고 있었죠. 상훈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프로젝트가 꼬여서. 상훈이 투덜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타이밍을 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 어머님 환갑이잖아요. 응, 그러네. 어디 레스토랑 예약해야 하나? 상훈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제가 우리 집에서 환갑상 준비하면 어떨까요? 정성껏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상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진짜? 너가? 우리 집에서? 네. 그동안 어머님께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 환갑만큼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영은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와, 정말?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고마워, 여보. 당연하죠. 제가 며느리인데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상훈은 신이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엄마한테 내가 말씀드릴까? 아니요. 제가 직접 전화드릴게요. 며느리가 직접 초대하는 게 더 정성스럽잖아요. 역시 우리 와이프, 엄마가 정말 감동하실 거야. 속았네. 지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상훈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영은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일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그리고 장을 보러 가야 해. 지영의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지영은 핸드폰을 들고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박정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무슨 일이야? 박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지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어요. 다음 달 어머님 환갑인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해서 모시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희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너희 집에서 내가 직접 요리를? 네, 어머님. 그동안 많이 부족했는데 환갑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네. 박정희의 목소리에 만족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다는 듯한 어조였죠. 며느리가 드디어 자기 위치를 알았나 보구나. 박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다음 달 15일 오후 6시에 오시면 돼요.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아버님께도 전해주세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좋아. 일단 성공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자. 그날 오후 지영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 서서 대구를 골랐어요. 아줌마, 대구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주세요. 살 많은 걸로요. 환갑상 준비하세요. 이거 완전 싱싱해요. 생선 장수가 통통한 대구 한 마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샀어요. 고등어도 가장 살이 오른 것으로 골랐죠. 백화점 식품관에도 들렀습니다. 최고급 한우 살치살을 구입했어요. 상훈 몫이었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영은 주방의 재료들을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며 계획을 다시 확인했죠. 대구는 뱃살을 상훈에게, 지느러미와 꼬리는 시어머니에게, 고등어는 몸통을 내가 먹고 가시 많은 부위는 시어머니에게. 완벽해. 다음 날부터 지영은 매일 저녁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대구탕 국물을 우려내는 법을 익혔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부위별로 나누는 연습도 했죠. 상우는 아내가 연습한다며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엄마가 정말 감동하실 거야.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특별하긴 하지, 시어머니한테도. 환갑 일주일 전 최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식기 세트를 들고 왔어요. 이것 써. 분위기 살려야지. 고마워, 수진아. 둘은 함께 식탁 세팅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어떤 순서로 음식을 낼지 세세하게 계획했죠. 이은혜는 문자로 레시피와 조언을 보내왔어요. 생선 조리할 때 불 조절 잘해야 해. 너무 세면 부서져. 국물은 은근하게 오래 우려야 깊은 맛이 나. 지영은 모든 조언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환갑 이틀 전 지영은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식탁에 접시를 놓고 음식 배치를 확인했죠. 상훈 자리, 시아버지 자리, 시어머니 자리, 내 자리. 완벽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렇게 차리면 어때요? 와, 진짜 근사한데? 엄마가 완전 좋아하시겠다. 상훈은 신이 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지영은 웃으며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르지. 이 완벽한 식탁 뒤에 숨겨진 의미를. 환갑 전날 밤 지영은 재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대구, 고등어, 한우, 채소, 양념 모두 완벽했어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지영은 심호흡을 했죠. 내일이면 끝이야. 2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게 내일 풀린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영은 내일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뚝배기 뚜껑을 열었을 때의 표정, 가시투성이 생선을 보았을 때의 당황함,
밥 2숟가락을 강요받았을 때의 굴욕감. 지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기다려요, 어머니. 내일은 당신의 환갑이자 내 복수의 날이야.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어요. 환갑상 준비는 완벽했고 지영의 각오도 단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환갑 당일 아침 지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일찍 일어난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대구, 고등어, 한우, 채소들이 차례로 조리대 위에 놓였죠. 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탕 국물을 우려냈어요. 무와 대파, 마늘을 넣고 은근하게 끓였죠.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대구를 부위별로 나눴어요. 살이 두툼한 뽀얀 뱃살은 따로 접시에 담았습니다. 상훈 몫이었죠.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도 따로 골라냈어요.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상훈이 일어나 주방으로 왔어요. 우와, 벌써 이렇게 준비했어? 냄새 좋은데? 응, 일찍 일어나서 시작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지영은 웃으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상훈은 아내를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엄마가 정말 감동하실 거야. 고생한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지영은 속으로 덧붙였죠. 오후 2시 고등어 조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도 부위별로 나눴어요. 기름진 몸통 부분은 자신의 몫으로, 가시 많은 머리와 꼬리는 시어머니 몫으로 분류했죠. 양념장을 만들어 자작하게 졸였습니다. 오후 4시 한우 살치살을 꺼내 재웠어요. 최고급 부위였죠. 상훈을 위한 특별 메뉴였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금만 살짝 뿌려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오후 5시 드디어 식탁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고급 식기를 하나씩 꺼내 닦았어요. 상훈의 자리부터 차렸죠. 큰 접시에 한우 살치살 스테이크를 올렸습니다. 옆에는 대구 뱃살이 가득 담긴 국그릇을 놓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는 고등어 몸통 부위와 신선한 샐러드를 배치했어요. 시아버지 한태수의 자리에는 무난한 중간 부위들로 채운 접시를 놓았죠. 그리고 박정희의 자리였습니다. 지영은 특별히 준비한 뚝배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 대구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고등어 가시와 머리 부분도 함께 넣었죠. 뚜껑으로 꼭꼭 덮어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옆 접시에는 어제 상훈이 먹다 남긴 밥 2숟가락을 비벼 담았어요. 완성이야. 지영은 식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상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레스토랑 같은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이 정도면 완전 감동하실 거야. 상훈은 신이 나서 식탁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를 벗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쳤죠. 오늘은 완벽해야 해. 표정 관리도 말투도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상훈이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박정희와 한태수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박정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청소는 했어? 구석구석 먼지 없지? 네, 어머님. 깨끗이 했습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박정희는 거실 장식장을 만지며 먼지를 확인했죠.
다행히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경은 썼네. 박정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한태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식탁으로 가시죠. 준비 다 됐어요. 상훈이 부모님을 안내했어요. 박정희가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오, 이거 한우잖아. 상훈아, 너 좋겠다. 네, 어머니. 지영이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상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시선이 자기 자리로 향했어요. 뚝배기가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게 보였죠. 이게 뭐야? 어머님 특별 메뉴예요. 환갑이시니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박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만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역시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어. 박정희가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태수도 자기 자리에, 상훈도, 지영도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박정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상훈 앞에 한우 스테이크를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상훈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대구 뱃살국도 함께 놓았죠. 한태수 앞에도 적당한 부위들이 담긴 접시를 놓았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고등어 몸통 부위를 천천히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박정희는 자신의 뚝배기를 바라봤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천천히 뚝배기 뚜껑에 손을 올렸어요. 지영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요. 김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드러났죠. 살점 하나 없이 푹 고아진 대구 지느러미와 꼬리, 가시투성이 고등어 머리, 그것들이 뚝배기 안에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옆 접시에는 밥 2숟가락이 비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고등어를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부위들로만 준비했어요. 뼈와 가시에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환갑 맞으셔서 보양하시라고 특별히 골랐습니다. 지영은 생긋 웃었어요. 박정희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상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한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배부르시면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음식 귀한 줄 아셔야죠. 지영이 박정희가 늘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박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뚝배기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는 뚝배기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정희가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았죠. 지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첫 방문 때 기억하세요? 갈치조림에서 저한테 주신 건 꼴이었어요. 반년 후 대구탕 때는 지느러미였죠. 살은 하나도 없고 가시만 가득한 부위였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1년 됐을 때는 삼계탕이었죠. 어머님과 남편은 통닭을 드셨는데 저는 국물만 먹었어요.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뭔가 깨닫는 듯 했죠. 외식 자리에서는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생선 발라주래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지영아, 그건
상훈이 말하려 했지만 지영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운탕집에서는 제가 밥 2숟가락 남겼다고 음식 귀한 줄 모른다고 하셨죠. 박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밥을 남편한테 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과식하면 몸에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박정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밥 2숟가락인데 저는 다 먹으라고 하시고 아들은 과식하면 안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태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봤죠. 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2년 넘게 매주 일요일마다 저는 어머님 식탁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접? 내가 언제? 생선 꼬리, 지느러미, 가시, 국물. 저한테 주신 건 늘 그런 거였어요. 여보한테 주신 건 뭐였어요? 뱃살, 통닭, 최고 부위.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식탁이 바로 어머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대로 돌려드린 거예요. 박정희가 벌떡 일어섰어요. 감히 어른한테 이렇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느끼셨으면 했어요. 제가 2년 넘게 느낀 그 기분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정성껏 키운 소중한 딸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집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오늘은 또 뭘 먹게 될까,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도 몰랐잖아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죠. 엄마 편만 들었잖아요. 상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바라봤죠. 그때 박정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박정희의 작은 흐느낌 소리만 식탁에 울려 퍼졌죠. 너도 힘들었구나.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박정희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처럼. 박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매일 당했어. 너보다 더 심하게. 지영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훈과 한태수도 박정희를 쳐다봤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욕먹고. 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밥 먹을 때도 늘 제일 나쁜 거 먹었어. 딱딱한 밥, 탄 반찬, 남은 국물. 그게 내 몫이었어. 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남편은, 이 사람은 날 안 도와줬어. 박정희가 한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때려도 욕해도 굶겨도 이 사람은 그냥 신문만 봤어.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한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상훈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했어.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이 되게 하자. 이 아이만큼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자. 박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상훈이를 내 소유물로 만든 거야. 내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상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다 내가 나타났어. 내 아들을 빼앗아 갈 것 같았어. 무서웠어. 박정희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심하게 대한 거야. 너를 낮춰야 내가 1등인 것 같았어. 상훈이가 너보다 날 더 사랑할 것 같았어. 박정희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받은 상처를 너한테 그대로 준 거야. 식탁 위로 박정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영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어머님,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셨던 건 이해해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도, 시아버지가 외면한 것도. 박정희가 얼굴을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상처를 저한테 물려주는 건 잘못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당한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도 똑같이 하세요? 박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한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박정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평생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한테 당할 때도, 외로워할 때도. 나는 그냥 모른 척했어. 한태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상훈이한테 집착하는 것도 눈 감아줬어. 내가 못해준 사랑을 아들에게서 받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보, 근데 그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 미안해, 지영아. 한태수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훈도 입을 열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여보. 엄마 눈치만 보고 당신 고통은 못 봤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상훈이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거였네요. 정말 미안해요. 네 사람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각자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죠. 한참 후 박정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영아, 네 어머님. 나도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밖에 못했어. 며느리는 그렇게 대하는 줄만 알았어. 박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당겼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얼마나 내가 아팠을지 알 것 같아. 박정희는 뚝배기 안에 가시투성이 생선을 내려다봤어요. 2년 넘게 넌 매주 이런 기분이었구나.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네.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정희가 뚝배기를 꼭 껴안 듯 잡았어요. 이제부터 달라질게. 너를 딸처럼 대할게. 어머님,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고 싶었던 대접을 너한테 해줄게. 약속해. 박정희가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고마워. 박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영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상훈과 한태수도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박정희가 지영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네, 어머님. 박정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뚝배기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먹을게. 내가 너한테 준 상처니까. 박정희는 가시투성이 생선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가시를 발라내며 한 점 한 점 입에 넣었죠.
지영이 2년 넘게 느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대구 뱃살을 꺼내 재빨리 데웠습니다.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이걸 드세요. 지영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똑같이 먹어요. 좋은 것도 같이, 나쁜 것도 같이.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죠. 상훈아, 이것도 먹어봐. 박정희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지영이도 이거 먹어. 처음으로 며느리를 챙기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도 드세요. 지영도 시어머니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죠. 한태수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내가 고생 많이 했어. 박정희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지영과 함께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죠. 처음으로 함께하는 설거지였습니다. 지영아, 다음 주에 우리 집 올래? 네, 어머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말해봐. 박정희가 며느리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저녁 늦게 박정희와 한태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박정희가 지영을 꼭 안았어요. 오늘 고마웠어.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어.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사랑한다, 딸. 박정희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문이 닫히고 지영과 상훈만 남았습니다. 상훈이 아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을 살려줘서. 우리 함께 노력해요. 응, 그럴게.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죠. 상처는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맞서면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죠. 박정희와 지영은 오늘 그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차별받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상처는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배울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